마지막 날 오늘 트럼프 전 대통령이 후보 수락 연설을 합니다. 피격 사건 이후에 오히려 장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메시지를 낼지 관심이 쏠리는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사실상 대관식을 치르는 날 경쟁자인 바이든 대통령은 코로나19까지 걸려 그야말로 사면초가인 상황입니다. 미국 대선 상황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위원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조금 전에 저희가 영상도 보셨지만 진짜 현지 분위기 말 그대로 축제 분위기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오늘 세 번째 날 트럼프 대통령이 이 수락 연설을 하는 날인데 오늘 분위기 아마 절정이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민주당도 그렇고 공화당도 그렇고 전당대회는 사실 그 당원들 사이에서 이제 축제 기간이죠. 그래서 사흘 동안에 이제 중요한 연사들 그리고 당원을 대표하는 사람들을 연사로 초청을 해가지고 그 당이 지향하는 바 그리고 이 선거에 임하는 자세라든지 중요 정책 공약을 이제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예. 제일 중요한 건 아무래도 그 대통령 후보를 지금 공식 지명을 첫날 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수락하는 후보의 연설이 전당대회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사흘 동안 첫날서부터 점점 더 열기를 끌어올려서 대통령 후보 수락 연설이 이제 하이라이트가 되는 그런 짜임새로 되게 진행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후보 수락 연설을 얼마 남겨두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직접 무대도 좀 연출을 하고 점검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모습이 일명 가수가 좀 콘서트를 앞두고 준비하듯이 우리나라 전당대회랑은 모습이 아예 다른 것 같거든요. 어떤 점들이 우리나라 차이가 전당대회뿐만 아니라 미국의 이제까지 역사적으로 공화당, 민주당 전당대회도 대통령 후보는 사실 계속 숨어 있다가 마지막에 네. 이렇게 짠하고 나타나서 환호를 받으면서 수락 연설을 하는 것이 상례였습니다. 근데 그것을 바꾼 것이 2016년에 트럼프 후보가 이단화 후보로 공화당 밖에서 나타나가지고 그 후보 지명권까지 획득한 다음에 첫날부터 전당대회에서 모습을 드러냈어요. 그래서 네. 그것도 새로운 현상이었고 아무래도 그 이제 TV 프로그램으로 성장한 그런 대중적인 정치인이기 때문에 그런 대중과 가까이 가는 것의 중요성 그리고 이미지 메이킹의 중요성을 잘 알았기 때문에 그런 파격적인 행동을 한 것 같고 네. 이전에는 뭐 존 맥케인 공화당 대선 후보가 둘째 날 마지막에 잠깐 나가서 한마디 하고 내일 봅시다 하고 그 다음 날 이제 후보 수락 연설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맛배기 정도로 나오는 정도였지만 이렇게 2016년, 2020년 그리고 이번에는 주말에 총격 피습에서 살아난 다음에 저렇게 오른쪽에 하얀 밴드지를 네. 하고 첫날부터 모습을 나타내는 것은 사실 트럼프 후보의 고유한 스타일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그게 지금 반응이 좋은 게 그 이후로 피습 사건 이후로는 이제 트럼프 대세론이 굳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총알이 기적적으로 귀만 다치게 하고 빗나갔다는 것은 이거는 신이 점지한 지도자다. 강인한 모습을 보인 불굴의 폭력에 굴종하지 않는 지도자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트럼프다. 이런 대세론이 점점 확산되고 있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 그거를 10분 활용하고 있는 것이죠. 첫날 등장했지만 사실 박수를 받고 미소를 지었지만 아무 말 안 했거든요. 일부러 그런 것이고 예. 그것이 이제 반응이 좋아서 전당대회 지금 모습을 보시면은 트럼프 후보를 따라서 그 플로어에 있는 그 선거인단과 참여자들이 오른쪽 귀에다 종이로 트럼프가 한 반창고 같은 걸 네. 흰색으로 하면서 예. 지지를 표시하는 것이 지금 유행되고 있습니다. 예, 트럼프 전 대통령 쇼맨십만큼은 정말 대단하다라는 걸 느낄 수 있고요. 사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차남이 이번에 전면에 나서고 있고요. 며느리도 그렇고. 사실 일기 행정부의 얼굴 역할을 했던 이방카 트럼프는 아직 공개를 하지 않고 있거든요. 오늘 사실 연사 명단은 없지만 깜짝 등장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작년 이방카는 사실 2016년에 지대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 네. 당시에 그 하얀색 드레스를 입고 나서 굉장히 유려한 연설을 했기 때문에 당시로는 아버지보다도 더 든든한 대통령감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어요. 네. 그래서 이제 검증되지 않은 도널드 트럼프라는 정치인에 대한 불안감이 있었을 때 장녀 이방카의 연설이 그런 의구심을 해소해줬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근데 말씀하신 대로 그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하나는 어느 정치인이나 다 그렇습니다만 가족이 총출동을 해야 됩니다. 예. 미국 정치에서는 결국에는 이제 가정을 무시하고
얼마나 국민의 이런 특히 중산층과 노동자의 그런 현실을 이해할 수 있겠는가 하는 의견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가족을 존중하는 지도자로서의 이미지를 구축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당대회에서 가족의 일원이 지지 연설을 하는 것은 사실 상례죠. 1992년도에 조지 부시 그 아버지요? 부시 예. 대통령이 재선에 나왔을 때 강조한 것은 너무 이거 미국 사회에서 진보 세력 때문에 우리 가족 가치가 훼손된다 해서 어머니 바바라 부시가 나와서 가족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연설을 했고 또 오바마 대통령도 아내 미셸 오바마가 흑인 여성의 인권 중요성 그리고 평등의 중요성을 얘기하면서 나는 자랑스러운 미국인이다 이런 찬조 연설을 했죠. 그리고 이제 차남 에릭이 곧 찬조 연설을 아버지의 수락 연설 전에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좀 바뀐 그것이 이제 공통 분모인데 이번 전당대회에서 트럼프 진영이 바꾼 것은 이미 이방카는 노출이 됐습니다. 긍정적인 네. 이미지가 있지만 이제 신선한 카드는 아니죠. 그래서 이방카 트럼프와 그 남편 트럼프 후보의 사위죠. 제러드 쿠시너가 지난번 집권했을 때는 전면에 나섰다면은 이번에는 장남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와 또 차남 에릭 트럼프가 앞에 나오는 게 보입니다. 선거인단을 이렇게 롤콜이라고 하죠. 공식적으로 나는 어느 후보를 지지하겠습니다 했을 때 그 과반수를 넘기는 결정적인 장면을 차남인 에릭 트럼프가 플로리다 선거인단은 트럼프 후보를 지지합니다 선언해서 네. 극적인 장면을 첫날 연출했고 또 그 아내 그러니까 트럼프 후보의 며느리죠. 이번에 주목받는 라라 트럼프는 이제까지 CBS와 팍스에서 프로듀서로 활약을 했다가 트럼프 집안에 시집을 왔는데 선거 전략가로 활약을 하고 있고 또 실질적으로 지금 공화당 전국위원회 공동의장을 맡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선거 자금을 총괄하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또 이번에 찬조 시아버지죠. 시아버지 트럼프가 얼마나 인간적으로도 훌륭하고 정치 지도자로서도 든든한가를 찬조 연설을 해서 이번에는 장녀 이방카보다는 며느리 라라 트럼프가 새로운 스타로 부상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정당대회 핵심이라고도 할 수 있는 후보 수락 연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제 곧 공개적으로 하게 될 예정인데 연설문 내용을 좀 바꿨다는 얘기도 있고요. 어떤 내용이 주로 이유일 거라고 보세요? 그 피습 사건에서 그 다행히 생명을 구하고 병원에 가서 응급처치를 받고 비행기로 다음 장소로 이동하는 와중에 트럼프 후보가 뉴욕 포스트 기자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때 정말 하느님께서 나에게 또 다른 기회를 주셨다. 네. 그래서 그 굉장히 훌륭한 그 후보 지명 수락 연설을 준비했지만 그 내용이 이제 바이든 행정부의 이런 실패를 신랄하게 공격하는 내용이었는데 네. 내가 화합의 메시지를 강조하는 것으로 다시 쓰라고 지시를 했다. 그래서 그 애써 준비한 훌륭한 연설을 벌이는 건 아깝지만 내가 느낀 바가 있어서 화합을 강조하는 그런 연설을 준비했다고 하고 그것은 그동안 선거 캠페인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멜라니아 영부인의 역할이 컸다고 그 뉴욕타임즈와 뉴욕 포스트에서는 보도를 했습니다. 뭐냐면 피습 사건에서 생존한 다음에 멜라니아 여사가 남편인 트럼프 후보에게 앞으로는 좀 이렇게 선거 유세 발언을 화합과 평화를 강조하는 네. 쪽으로 폭력보다 네. 폭력적인 메시지를 피하고 이런 걸 강조했고 또 빨리 당신의 러닝메이트를 발표해서 우려하는 공화당원과 그 유권자들의 마음을 좀 달래줘야겠다. 이 두 가지를 받아들였다고 해요. 그래서 아마 메시지에서는 화합, 평화 그리고 단합을 강조하는 그리고 경험이 있는 이미 4년 동안 국정을 책임졌던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신뢰할 수 있는 지도자의 모습을 강조할 것 같고 또 민주당에서는 사실 다시 공격을 시작했거든요. 네. 그때 장면을 보시면은 이 보안 요원들이 트럼프를 다시 일으켜 세웠을 때 잠깐 기다리라 그러고 주먹을 치켜 올리면서 외친 것이 투쟁이었잖아요. 네. 그걸 가지고 이제 민주당이 공격을 시작했거든요. 조 바이든 대통령도 폭력은 우리가 전폭적으로 거부를 해야 되지만 이렇게 투쟁하고 외치는 정치 지도자가 과연 대통령으로 당선된 다음에 이렇게 분열되고 폭력으로 얼그러진 미국 사회 통합에
나설 수 있겠는가. 투쟁을 외쳤는데. 그래서 전당대회를 보시면 투쟁을 강조하면서도 차남 에릭 트럼프 같은 경우는 우리는 투표로서 투쟁을 한다. 이런 식으로 말을 살짝 바꾸고 있어요. 그리고 JD 벤스 러닝메이트도 수락연설에서 투쟁을 강조하면서도 우리는 고통받는 미국의 노동자와 중산층을 위해서 끝까지 싸울 것이라는 식으로 살짝 부드러운 식으로 투쟁이라는 단어를 바꿔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아마 트럼프의 수락연설에서도 끝까지 싸우는 결기가 있는 믿을 수 있는 강인한 지도자를 강조를 하면서도 또 나는 폭력을 조장하고 선동하는 그런 지도자가 아니라는 부드러운 이미지도 같이 살리는 그런 메시지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제이디 벤스 대통령 부통령 후보가 수락 연설을 어제 했고 이게 아마 힌트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동안 유지했던 경제 안보에서의 자국 우선주의 이게 좀 유지가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투쟁을 한다는 거죠. 투쟁을 네. 왜 하냐면은 미국 국민과 미국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투쟁을 한다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제일 중요한 사람이 미국 국민이다 이런 얘기를 계속 강조했지 않습니까? 제이디 벤스는 사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의 복제 인간이다. 네. 결국에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드는 운동에 선봉에 나선 위험한 인물이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그래서 제이디 벤스 부통령 후보의 연설을 보면은 이제 트럼피즘, 미국 우선주의가 굉장히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유럽 국가라든지 미국과 협력 관계에 있는 우리나라, 일본, 특히 또 그런 관세 정책에 타겟이 되고 있는 중국 같은 네. 경우는 굉장히 긴장을 하고 네. 있죠. 이 미국 우선주의가 지난 트럼프 4년과 같이 반복이 되거나 아니면 더 강화될 것. 무임승차는 절대로 없다. 미국은 세계의 호구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계속 반복 강조를 하는데 어떻게 나올지는 좀 두고 봐야 되는데 우리가 한 가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을 처음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트럼프가 이번에 당선이 된다 하더라도 네. 그러니까 네. 트럼프의 철학이 바뀌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대비가 돼 네.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또 전당대회 현장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모습을 드러낸 상황 저희가 실시간으로 중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른쪽 귀에 붕대를 감고 지금 지지자들과 한 명 한 명 인사를 나누는 모습인데요. 확실히 이 미국 현지에서 뭐 앞서도 잠깐 말씀해 주셨다시피 트럼프 대세론이랄까 이게 어느 정도인지가 궁금한 게 우리가 정치판에서 보통 통합이나 이렇게 화합을 강조한다는 건 그 후보자가 좀 승기를 잡았을 때 그런 전략을 취하지 않냐라는 생각을 하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좀 극적으로 바꾼 전략을 취한 배경이라고 할까요? 어떤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맞습니다. 이제 곳간에서 인심 난다고 여유가 있어야지 화합을 강조할 네.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그 제이디 벤스를 러닝메이트로 지명을 한 거에 대해서 사실 공화당 내에서 그 논란이 없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이디 벤스가 검증된 정치인이 아니거든요. 아직 예. 임기가 끝나지 않은 초선 상원이었고 그 다음에 기업에서는 제이디 벤스가 워낙 흑수저 출신이었기 때문에 뭐 최저임금을 올려야 된다라든지 노동조합을 인정해야 된다 이런 반기업적인 발언을 사실 많이 했습니다. 오하이오가 이제 노동자가 많은 그런 주기 때문에 네. 그것을 이제 트럼프 후보가 지지하는 친기업 후원자들에게 일일이 나서면서 제이디 벤스가 괜찮다, 위험하지 않다고 설득을 했다고 해요. 그럼 왜 제이디 벤스를 그런 위험 부담이 있는데도 트럼프가 러닝메이트로 선택을 했냐? 그것은 피습 사건 이후로 그리고 지난 6월 27일 1차 대선 토론회에서 승리한 이후로 자신감이 있던 트럼프가 이제는 정말 승기를 잡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어떤 사인으로 봐야겠죠. 왜냐하면 만약에 트럼프 후보가 아직도 선거가 각축전이라고 불리한 상황이라고 생각했다면은 지금 아직 공략을 해야 되는 이제 흑인 유권자층이라든지 뭐 라틴계 유권자층 각각 14% 정도에 해당됩니다. 전체 유권자에. 아니면은 이제 낙태 금지 때문에 등을 돌린 여성 유권자들을 다시 찾아오는 그런 도움이 되는 부통령 러닝메이트를 지명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젊은 피. 네. 제이디 벤스를 택했다는 것은 이 노쇠 그리고 인지 능력 부담이 있는 라이벌인 조 바이든과 이제 대비되는 그런 예. 신선한 모습을 보이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던 것으로 보고
또 바이든 후보는 소위 러스트벨트라고 하는 노동자들이 집중되어 있는 위스콘신, 미시간, 펜실베니아에서 선거인단을 승리하지 않고는 대선에 이길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오하이오의 상원인인 제이디 벤스를 선택함으로써 소위 이제 북진을 하는다는 선거 전략을 중도층 내세운 확장. 것이죠. 예. 그렇죠. 백인 노동자층, 러스트벨트의 유권자층을 바이든이 그냥 공략하도록 놔두지 않고 제이디 벤스를 나서서 대승을 하겠다는. 그러니까 트럼프가 대선 승리에 자신이 없었다면 제이디 벤스를 위험 부담을 감수하고도 러닝메이트는 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이 워싱턴 정거의 분석입니다. 그리고 이제 트럼프가 자꾸 저런 식으로 귀에 이제 흰 반창고를 하고 나서서 점잖게 모습을 보이는 건 사실 트럼프 당선 기정사실화, 대세론의 기정사실화 제스처라고 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2004년에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이제 재선에 나섰을 때 공화당 전당대회 후보 지명 수락 연설을 하기 전에 이제 아주 어두운 데서 커튼이 열리고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등장을 하면서 바로 앞에 스포트라이트가 나와서 비쳤던 것이 대통령실 독수리 휘장이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 사람이 대통령이다. 그 당시 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거를 사용할 권한이 있었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대세론을 굳히는 선거 캠페인 이미지 전략이 종종 전당대회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트럼프의 공화당은 축제 분위기인데 민주당 바이든은 그야말로 위기입니다. 코로나에 재확진되면서 집거 중인데다가 오바마 전 대통령이 후보 교체를 검토해봐야 한다라는 말까지 나왔고요. 한 언론에서는 이번 주말에 후보 교체가 될 수도 있다라는 보도까지 나왔어요. 뉴욕타임즈 보도죠. 그리고 워싱턴 포스트에서 받아서 썼는데 사실 6월 27일에 바이든 후보가 대선 후보 토론에서 엉망진창인 그런 모습을 보이고 나서 민주당 내에서 과연 바이든으로 승리할 수 있겠는가 우려가 급속도로 제기가 됐죠. 네. 보도된 바로는 민주당 내에서 신망이 높은 낸시 펠로시 전 하원 의장하고 오바마 전직 대통령의 그런 심증이 중요하다 이렇게 의견이 모아졌다고 해요. 근데 사실 같이 대통령과 부통령으로 백악관에서 8년 동안 같이 일했던 바이든 대통령과 현 후보 그리고 오바마 전직 대통령은 딱 한 번 통화를 했답니다. 딱 한 번 통화를 했는데 그 내용은 나오지 않고 네. 바이든 후보 입장에서는 오바마 대통령이 더 적극적으로 바이든밖에 없다. 다른 후보로서는 이길 수 없다고 밀어줬으면 좋겠는데 계속 칩거 상태, 조용히 있었던 것이 섭섭했고 오바마 전직 대통령 입장에서는 바이든으로서는 민주당이 이번 대선에 승리할 것 같지 않은데 예전에 같이 일했던 부통령 그리고 현직 대통령에게 피해가는 발언을 하는 것은 위험해서 자제하고 있었다. 이렇게 팽팽한 긴장 상태가 유지됐다고 해요. 근데 최근에 바이든 후보가 직접 이야기한 것은 아니고 네. 우회적으로 언론을 통해서 바이든이 후보 유지 여부를 심각히 고려해야 된다. 오바마가 얘기했다는 얘기죠. 오바마 대통령이 처음으로 예. 바이든 후보의 승리 가능성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언론 보도에 흘렸죠. 그래서 이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가는 봐야 되겠고 바이든 후보는 이제까지 공식적으로는 후보 사퇴 의사가 전혀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또 후보를 사퇴를 고려할 수도 있다는 얘기를 했어요. 처음에는 민주당의 지도부가 나의 사퇴를 요구한다면은 고려하겠다고 했어요. 근데 민주당의 지도부, 상원의 원내대표인 찰스 슈머, 뉴욕주 네. 상원의원하고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인 하킴 제프리스가 바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으로서는 우리가 대선에 이길 수가 없고 당신 때문에 시청자분들이 기억해야 될 거는 이번에 미국은 대통령 선거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상원의원 예. 선거가 있고 네. 하원의원 468명이 다 선거가 있는데 바이든 후보가 인기가 없어가지고 이 하원과 상원에서 민주당이 대패한다면 트럼프의 백악관 입성을 저지하는 데 실패할 뿐만 아니라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상원과 하원에서 민주당이 의석을 확보해야지 백악관 독주를 막을 수 있을 텐데 네. 상원과 하원도 바이든 후보의 고집 때문에 무너진다면 정말 백악관, 상원, 하원이 다 공화당 레드웨이브가 되거든요.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한테 당신 고집 때문에 이렇게 대피한다면 그 책임을 어떻게 지겠는가 얘기를 했더니 그 다음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 얘기는 민주당 지도부가 이야기하면은 후보 사퇴를 고려하겠다 얘기했는데 이제는 건강에 문제가 있으면 후보 사퇴할 수 사퇴를 있다. 고려하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를 한 다음에 또 하필 라스베가스에서 유세를 하다가 코로나 확진이 됐습니다. 아, 그 코로나 확진이 과연 바이든 후보가 심각한 건강 문제라고 인정할 정도인지 아닌지는 좀 시간을 두고 봐야 되는데 시간은 지금 민주당 편은 아닙니다. 네, 과연 코로나19로 집거 중인 바이든 대통령이 어떤 선택을 내릴지 지켜보도록 하고요. 잠시 뒤죠. 일단 오전 11시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후보직 수락 연설이 예정돼 있습니다. 연합뉴스 TV에서 생중계해드릴 거고요. 한국어 동시 통역도 제공됩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에 앞서 관련한 내용들 봉영식 위원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